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총 10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3위. 자, 뉴캐슬전에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해서 어시를 2개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이 위협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헛다리는 딱 한 번. 자, 손흥민 선수는 헛다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뉴캐슬전 2번의 돌파 모두 헛다리를 한 번씩만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딱 한 번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소니가 직접 밝혔습니다. 헛다리를 많이 하면 본인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속도에다가 탄력을 붙여가지고 팍 튀어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헛다리를 딱 한 번만 하고 치면 상대 밸런스는 흔들어 놓되 내 속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빵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할 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헛다리와 고다음 왼발 터치 사이의 시간이 아주 짧아요. 두 동작을 한 동작처럼 아주 빨리 한다는 거죠. 왜? 빨리 튀어나가야 되니까. 자, 근데 모든 선수가 헛다리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단 같은 선수는 헛다리를 하고 상대가 발을 내밀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톡 치는 스타일. 근데 소니는 상대를 살짝 흔들어만 놓고 이미 저까지 도망가 있는 스타일. 자, 그래서 지단, 손흥민 두 선수가 헛다리를 할 때 발을 휘두르는 궤적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지단은 발이 공의 앞쪽을 싹 훑는 느낌. 근데 소니는 발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럼 소니는 발이 왜 이렇게 높냐? 이 헛다리 동작 자체도 빨리 하고 튀어나가려다 보니까 발이 조금 뜨는 거죠. 손 선수도 그냥 상대를 한번 유인하는 헛다리를 할 때는 발이 이렇게 높이 안 떠요. 빠른 연속기 할 때만 발이 조금 떠.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빠른 헛다리 드리블을 할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슈팅이나 크로스를 해요. 무리뉴가 감독하던 19-20 시즌 웨스트햄전이었죠. 그때 빠른 헛다리하고 공간 만들고 슈팅 때려서 골 넣었다고. 그리고 최근 뉴캐슬전에서는 빠른 헛다리하고 공간 만들고 땅볼 크로스 보내서 우도기한테 어시했고. 그러니까 슈팅이나 크로스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초스피드 헛다리를 한다. 빠르게 도망간다. 그러면 수비가 알아도 못 따라간다. 자, 그리고 소니의 헛다리가 잘 먹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가끔씩은 아무 페인팅 없이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바로 크로스 올리기도 하고, 또 그냥 왼쪽으로 쳐놓고 왼발 크로스 올려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페인팅을 안 쓸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으니까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왜 옛날에 호빙요 같은 친구들은 기본 헛다리 2번 하고 나서 본 게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처음 헛다리에는 전혀 속지를 않아. 팀 전체를 생각하는 드리블. 자, 뉴캐슬전에서 소니가 헛다리 한 번 하고 제껴가지고 우도기한테 어시한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던 이유는 이게 팀 전체를 생각한 드리블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축구훈련 방법론을 정립하고 FC 바르셀로나에서 일하기도 했던 파코 세이룰로 교수. 요분이 어떤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는 세 개의 존, 세 개의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존 0. 요거는 드리블러와 그 바로 앞에 있는 수비가 있는 지역이에요. 손흥민하고 트리피어. 딱 요 공간. 그리고 존 1은 그 주변 공간입니다. 상호 지원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셉스키 정도까지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2는 협력 공간인데 더 넓어. 여기 박스 전체와 아크 정면까지를 포함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존이 있는데 좋은 드리블러라는 게 뭐냐? 존 0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존 1 혹은 존 2로 좋은 패스를 보내서 결국 찬스를 만드는 선수. 이게 좋은 드리블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존 1과 존 2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존 0에서 어떤 드리블을 할지 결정하는 거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요런 거 결정하는 거라고. 우도기 어시 장면으로 돌아가면 소니는 아마 존 2의 우도기가 쇄도에 들어가는 걸 체크했을 거예요. 그래서 존 0의 트리피어를 빠르게 떨어뜨려 놓고 크로스 올려야겠다라고 결정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팀 전체를 위한 드리블. 여기서 만약에 존 2의 우도기 움직임을 체크하지 않고 템포를 늦추는 드리블을 했다? 그러면 존 0에서의 싸움은 이기더라도 존 1이나 2로 좋은 패스를 보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드리블을 평가할 때 그 드리블 자체의 결과나 화려함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플레이가 얼마나 경기에 순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이익이라는 거는 돌파 이후의 딜리버리 능력에 굉장히 좌우되죠. 근데 소니가 우도기한테 준 땅볼 크로스는 강도, 속도, 온도, 습도, 코스까지 완벽했어. 특히 코스가 기가 막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볼 크로스 보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우도기의 위치를 살짝 확인합니다. 그 순간에 한번 고개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안 보고 그냥 올리는 선수들 굉장히 많아. 그리고 히샬리송한테 준 컵백 패스도 완벽했죠. 왜 완벽했냐? 히샬리송이 발로 넣었잖아요. 발로 넣었다고. 무게중심. 일본의 한 다큐에서 이니에스타와 다른 일반 선수들의 드리블을 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니에스타의 무게중심이 크게 흔들리질 않아. 굉장히 안정적이야. 또 이탈리아에서 유스 선수들 데리고 드리블 관련 연구한 거에도 보면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무게중심의 상하 좌우 이동이 적대요. 그래서 제가 뉴캐슬전 손 선수의 돌파 장면을 다시 보니까 진짜 무게중심이 많이 안 흔들리더라고. 헛다리하고 방향을 바꾸는데도 몸이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중심이 묵직하고 단단하게 잡혀있는 느낌?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다? 요거는 드리블할 때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조기축구에서 드리블할 때는 그냥 혼자 중심 잃고 넘어지잖아. 그리고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면 원하는 경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죠. 쓸데없이 돌아가는 게 없어. 더 빨리 갈 수 있고 에너지도 덜 쓰죠. 잔발.
자,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에서의 드리블 연구를 보면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잔발을 많이 친대요. 즉 짧은 보폭의 스텝을 많이 밟는다는 거죠. 뉴캐슬전 소니의 드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블 시동 걸 때부터 잔발 쩔어 그러면서 공을 살짝 계속 건드리죠. 볼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가 갑자기 덮쳐도 반응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소니는 헛다리 후에 길게 쳐놓고도 잔발 타다닥 해서 빠르게 가속하죠. 진짜 축구는 보법의 게임이에요. 보법이 뭐야? 중국 무술에서 발의 움직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주먹을 쓰는 복싱에서도 보법, 즉 풋워크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발로 하는 축구는 어떻게 써요? 메시 보세요. 메시가 무슨 미친 듯이 노력합니까? 물론 조금만 합니다만 타고 났잖아. 보법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자, 뉴캐슬전 소니가 2번의 돌파를 했죠. 우도기한테 어시할 때, 히시알한테 어시할 때. 요 2번의 돌파에서 달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돌파 때는 드리블에 시동을 걸 때 아웃사이드로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 때는 인사이드로 터치를 했습니다. 요게 왜 다르냐? 허용된 공간의 크기가 달라서. 첫 번째 돌파 때는 공간이 넓었어요. 그래서 소니가 속도를 붙여도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리는 자세, 즉 무릎이 정면을 보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볼을 끌고 가야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드로 터치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때는 바로 옆에 엔드라인이 있죠. 공간이 좁죠. 그러면 드리블에 속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 수비도 소니 쪽으로 더 가까이 붙죠. 그러면 소니는 볼을 상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리 뻗어서 뺏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니는 볼을 내 몸 바로 밑에 무게중심 안쪽에 둬야 됐죠. 그러면 무릎을 열고 인사이드로 톡톡톡톡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판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 상대가 발을 뻗을 때. 소니가 트리피어 앞에서 헛다리 한번 하고 나서 트리피어가 발을 뻗어요. 그러다 둘이 쫑나 소니가 이겨 돌파됐어. 요 돌파에서 포인트는 뭐냐? 인사이드로 볼을 터치해서 보호하다가 상대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 발을 뻗게 만든다. 그때 승부를 본다. 요 메커니즘이 이 공간에서 드리블을 가장 잘했던 이니에스타가 쓴 방법이죠. 이니에스타도 다른 넓은 공간에서 터치할 때는 아웃사이드 터치 많이 했어요. 근데 꼭 여기서만큼은 다리를 벌리고 인사이드로 터치했죠. 그러다가 상대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발 내밀면 라크로케 했다. 박스 안으로. 뉴캐슬전 2번의 돌파 모두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아서 박스 안에서 승부를 봤어요.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 방향으로 해가지고 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공격수가 훨씬 유리하죠. 수비는 PK 내줄 수도 있으니까. 공격수는 더 과감하게 돌파 시도해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손 선수가 드리블에 시동을 걸면서 박스 안에 쉽게 들어갔다는 건 상대 수비인 트리피어가 뒷걸음쳤다는 거죠. 왜 빡세게 도전하지 않고 뒤로 물을까요? 소니가 자기보다 빠르니까. 어줍잖게 덤비는 순간 소니가 치면 다시 못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뒤로 물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역습 때도 중앙으로. 자,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할 때 볼을 쭉 갖고 올라가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중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뉴캐슬전 43분 역습 상황 때 소니한테 볼이 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볼을 이렇게 측면으로 가져가는 선수들이 꼭 있어. 근데 소니는 이걸 굳이 중앙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진짜 100점짜리 판단. 측면으로 가면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몰면 되죠. 패스 선택지 제한되죠. 여기로 가는 건 진짜 바보죠. 근데 소니처럼 중앙으로 간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줄 수 있고 중거리 때릴 수도 있어. 상대 수비가 얼마나 힘들어? 물론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가려면 빨라야 돼요. 상대 미드필더도 중앙을 지켜야 되니까 오지게 뛰거든요. 근데 그걸 앞질러서 가려면 빨라야지. 결론은 빠른 게 짱이다. 자, 소니나 황희찬 선수나 이렇게 빠른 선수들은 햄스트링 조심해야 되죠. 햄스트링이 겁나 빨리 뛸 때만 쓰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옛날에 유럽에서 전쟁하고 나면 포로가 있잖아요. 그 포로들의 햄스트링을 끊었대요. 왜냐면 이 친구들을 노예로서 막 이런저런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걷기는 해야 돼. 근데 막 뛰어서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미리 좀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료를 이용하는 드리블. 자, 손흥민 선수는 동료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드리블을 하기도 합니다. 스킵이 전방에 있는 소니한테 패스를 했죠. 소니가 볼 받는 순간 그 뒤에 셉스키가 요렇게 돌아뛰었어요. 그래서 소니를 막던 상대 센터백은 소니가 요렇게 뒤로 내줄 줄 알고 몸을 살짝 돌렸죠. 근데 소니는 상대의 예측을 예측해서 잡아놓고 반박자 빠르게 치고 나갔죠. 그래서 상대가 늦게 따라왔죠. 공간 많았죠. 바로 슈팅했는데 아깝게 빗나갔죠. 축구에서 특히 측면 말고 중앙에서는 주변에 여러 선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걷다가 주는 척 하면서 쓱 돌파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소니가 그걸 잘 보여줬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막 화려한 드리블러는 아니지만 빠르고 간결하고 타이밍을 이용해서 제껴나가는 아주 위협적인 드리블러다. 앞으로도 멋진 돌파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